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잘 먹어야 한다는 건 건강의 기본으로 강조됩니다. 잘 먹는 것과 많이 먹는 건 다를 텐데요. 이 매일 마주하는 식탁에서 어떤 식재료로 어떤 음식을 먹느냐 중요하지요. 크게 돈 들이지 않고도 언제나 가까이에서 구할 수 있는 식품과 음식, 이 콩도 빠질 수 없는 건강식품입니다. 콩으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요. 특히 청국장은 깊은 맛을 내는 건강식품으로 얘기되고 있죠. 청국장을 즐기는 분들은 그 특유의 향에서부터 식욕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청국장 어떤 음식일까요?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췌장에 생기는 염증이죠. 췌장염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배인숙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식품으로 건강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특히 위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식품들이죠. 양배추와 브로콜리, 여기에 이어서 오늘은 콩을 주제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식품과학회장이신 서울대 식품생명공학과 장판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양배추, 브로콜리에 대한 얘기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콩으로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요. 콩 하면 밭에서 나는 고기 이렇게 많이 비유가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영양이 듬뿍 담겨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 영양을 한번 좀 살펴보죠.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항상 보면 근본적인 질문을 잘 해주셔서 내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콩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알갱이 속에는 크기는 작지만은 들어있을 건 다 들어있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3대 영양소라고 말하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외에도 무기질 같은 이런 영양 성분이 골고루 많이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100g 우리 콩 속에는 우리 주로 좀 더 100g 단위로 이야기하거든요. 예. 콩 속에는 단백질이 한 36g 정도, 한 36% 이상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예. 지방질도 18g 정도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식물성 식품치고는. 네. 또 탄수화물이 한 26g, 무기질이 한 5g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 특히 주목받는 게 바로 단백질하고 지방입니다. 네. 단백질 함량이 35% 이상이라는 것은 고단백 식품의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단백질의 3대 주자 그러면은 고등어 같은 그런 생선살 단백질, 어린이 성장기 발육에 좋은 쇠고기 단백질, 그리고 콩 속에 식물성 단백질을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다른 거는 우리 보통 동물성 단백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 식물성에서는 유일하게 그래서 단백질을 굉장히 많다. 육류 단백질 못지않게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거기다가 콩 속의 지방질은 제가 18% 정도, 많은 경우는 20% 정도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이 중에 대부분이 불포화 지방인데 예. 그 불포화 지방 그 반 이상이 우리 몸속에 필요한 필수 지방산 디놀레산, 디놀렌산이 구성되어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예. 중요한 불포화 지방산이 대부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고단백이면서 필수 지방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밭에서 나는 쇠고기다라고 별명이 붙습니다. 예. 쇠고기하고 성분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 정도인데 거기다 덧붙이자면 흔히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콩 그러면은 아이소플라본, 이소플라본. 그래서 갱년기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다. 또 남성들의 전립선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하고 콩 속의 아이소플라본 성분이 또 들어가 있기도 하죠. 예, 정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콩을 좀 많이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콩 하면 여러 방법으로 먹잖아요. 예. 그렇죠. 두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맞습니다. 특히 요즘은 여름에는 콩국수로 콩물 그죠? 예. 물처럼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콩이 좀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다.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날 수도 있다는 말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 역시 짚어주셨는데요. 예. 우리가 콩을
콩물을 만들 때도 날콩으로 사실 드시지는 않고 예. 날콩으로 드시면 되게 그 배탈 정말 나죠. 배가 그렇죠. 아프고. 그런데 그래서 겁이 나서 그렇게 못하고 콩을 삶은 다음에 갈아서 콩물을 만들어서 드시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것을 많이 드시면은 배탈이 나요. 외인관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방 함량이 높아요. 네. 약 한 20% 정도 높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지방질은 물하고 섞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찬물로 만든 콩물의 경우에는 지방 소화시키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허, 예. 그래서 이거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고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날콩으로 드셔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날콩으로 드시는 경우가 왜냐하면 제가 꼭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냐면은 최근에 콩이 좋다 그러니까 뭐 날콩을 원료로 해서 뭐 여러 가지 가공 형태 뭐 있습니다. 뭐 초콩이라든지 뭐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니까 그 속에는 트립신 저해제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예. 트립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단백질,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 중에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 트립신, 혹시 생물 시간 고등학교 때 좀 배우기도 했는데 예. 그런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 역할을 못하게 하는 저해제가 있어요. 예. 그걸 TI 단백질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아주 나쁜 그런 소화 방해꾼이 있죠. 음흠. 바로 이 녀석 때문에 이 단백질 소화율이 매우 낮아가지고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콩으로 두부라든지 콩즙을 만들어 먹거나 된장이나 청국장처럼 삶은 콩을 발효시켜서 소화율을 높이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런 두부라든지 또 삶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 열 처리에 의해서 혹은 다른 어떤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버립니다. 발효하는 과정 중에.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드시면은 배탈이 안 나는데 그렇지 않고 날콩으로 그냥 드시면은 트립신 저해제 때문에 배탈이 나게 됩니다. 날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날콩으로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알겠습니다. 예. 다 이유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콩 하면 또 말씀해 주신 청국장이 떠오르거든요. 예. 그렇죠. 청국장이 이게 건강에 좋다고 광고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콩을 이렇게 뭔가 가공이라는 그렇지만 발효시킨다든지 모양을 좀 바꾸게 하는 그런 형태 중에 전형적인데 콩에서 그래서 태어난 청국장, 그죠? 네. 이런 청국장은 청출어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청국장은 원재료 콩이 발효되면서 원래 콩의 영양 성분보다도 그 성분들이 또 많아지거나 혹은 각종 영양 성분의 흡수율이 증가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예. 물론 발효할 때 미생물이라든지 새로운 효소가 나와서 이런 생리 활성 물질을 더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콩 속에 아주 적은 양 함유되어 있던 비타민 B2라는 게 있는데 디아민이라고 그러는 그 비타민 B2가 청국장 발효가 되면서 양이 한 3배 정도 증가해요. 뿐만이 아니라 콩에 없던 우리 비타민 B12, 요새 비타민 B12가 상당히 많이 인기가 끌고 있는데 이 역시 콩 속에는 없었는데 발효 과정 중에 청국장에는 상당히 많은 양 생기게 됩니다. 예. 또 암 예방에 있어서도 청국장이 콩보다는 더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콩 속에 여러 가지 아이소플라본 종류들이 많은데 그 아이소플라본 중에 제니스테인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인데 이게 발효를 시키면은 모양을 바꾸게 됩니다. 청국장 속에. 그러면은 이 제니스테인 성분이 항암 작용이 아주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청국장으로 바꾸면은 여러 가지 기능 성분이 많이 없던 것도 생겨날 수 있고 또 소화 흡수율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원래 있던 영양 성분 흡수율도 더 높아지는 그렇게 해서 청국장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콩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청국장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예. 그 청국장은 이제 발효식품인데 역사는 어떻습니까? 오래 전부터 먹어왔나요?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됐어요. 예. 우리 몸에 이런 것으로 알려진 이 콩도 말했지만은 이 콩을 뭔가 모양 좀 바꿔보자 해서
두유 형태. 우리 이 두유라고 말하는 게 이 가공품 두유 말고 콩에서 천연 음료처럼 만들어 나오는 그 두유란 말이 또 있어요. 예. 그런 형태로 바꾼다든지 때로는 발효 음식인 된장으로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바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국장인데 이게 최근 21세기 최고 화두로 떠오른 것이 바로 전통 발효식품 건강 기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역사는 신라 시대까지도 거슬러 올라가고요. 네. 그래서 신라 시대 왕비의 패백 품목 중에 하나다 할 만큼 상당히 귀한 음식으로 귀했네요. 대접받아왔고 예. 또 동의보감 속에도 청국장이 해독작용이 굉장히 탁월하고 또 독감을 치료하는 기능도 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효능이 뛰어난 음식이라고 동의보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죠. 그런데 이제 현대에 오면서 건강식으로 이제 새롭게 주목받는데 그 원인이 우리 보면은 섬유질도 풍부하고 유익한 각종 효소와 세균이 있어가지고 정장작용이 뛰어나서 변비나 설사 방지하는 데 도움 주고 암 예방까지 해서 다방면에 아주 탁월하다. 예.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죠. 예. 발효 과정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발효 과정에 따라서 맛과 또 영양도 차이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발효 과정도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만 되는데 앞서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된장하고 마찬가지로 청국장 역시 발효가 중요하죠. 청국장을 발효시킬 때는 볏짚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예. 된장하고 다르죠. 네. 또 청국장에는 콩에 없었던 미생물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볏짚에서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발효 음식에 사용되어 온 균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고초균이라고 합니다. 이 고초균은 볏짚이라든지 말린 쑥 등에서 이제 이런 마른 식물체에서 주로 분리되는 균인데 독성 물질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아주 안전하고 유익한 그런 균 중에 하나입니다. 고초균이라고 하는 것이. 예. 이렇게 볏짚에 있던 고초균이 콩에 옮겨 붙어서 발효되면서 생성되는 또 균이 바실러스 균이라고 하는 균이 또 만들어져요. 예. 그 균에 의해서 청국장이 만들어집니다. 어허. 그런데 이 바실러스 균 때문에 청국장 특유의 냄새도 맛도 또 색깔도 회백색으로 변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발효 과정 중 이 바실러스 균에 의해서 청국장 만들어지는 발효 과정 중에 콩에는 없던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콜레스테롤을 저하한다든지 혈전을 분해한다든지 하는 데 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면역 증강 효과가 있는 고분자 핵산 물질이라든지 이런 유용한 물질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뭐 상당히 유용하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바실러스 균에 의해서 생성되는 항생 물질도 또 있어요. 예. 몸에 유리한 그래서 유해 세균을 억제하는 그래서 장내에 유리한 세균만 자라게끔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부각이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바실러스 균이 해독 작용까지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바실러스 균이 왜 해독 작용이 되는가 하면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바실러스 균은 장내에 들어가서 정장 작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간단히. 바실러스 균은 유산균에 비해서 장내 생존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장에 들어가서 그러면은 바실러스 균이 들어가 버리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장내에서 30분마다 한 2배씩 증식해가지고 한 마리가 10시간 후에는 한 100만 마리로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이 증식 속도가 굉장히 높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예. 그러면은 다른 유해균들은 다 없어지고 오로지 자기 좋은 균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균만이 보통 청국장 1g을 사용해가지고 늘어난 생일 숫자가 보면 대충 한 10억 마리 정도 됩니다. 네. 거의 다가 좋은 균으로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시중에 파는 유산균 음료에 한 1000배 정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바실러스 균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해독 작용이 되느냐 하면 일단 첫 번째 나쁜 균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많아진 균은
주변에 이런 산소를 좋아하는 그런 호기성 세균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몸속에서 막 대사 과정 중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노폐물 중에 하나가 유해산소가 있어요. 그 유해산소를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네. 그래서 몸속에 유해산소가 남아있으면 굉장히 나쁜 역할을 많이 합니다. 피부 노화라든지 사람들이 오래 못 사는 상당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쁜 유해산소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유해산소를 잡아먹어 버립니다. 이 바실러스 균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청국장 발효에서 나왔던 이 유익한 균은 그만큼 우리 몸에 해독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 청국장이 이게 끈적끈적한 실처럼 같이 붙어서 올라오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도 뭐 좋은 성분이겠죠. 상당히 좋은 성분입니다. 발효가 안 된 청국장에서는 그 잘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고. 예. 예. 잘 발효된 청국장은 이제 젓가락으로 떠본다든지 하면 끈적끈적한 실 같은 것이 딸려오잖아요. 예. 이 성분 또한 바실러스 균 생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성분이 이것도 또 이게 영문들이 참 힘드네. 폴리감마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어쨌든 그런 예. 성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분은 외부 병원균이라든지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력을 향상시켜주기도 하고 예. 또 항암 물질을 체내 효율적으로 운반해주는 구식도 하고 그렇게 해서 피부 노화 예방이라든지 이런 데도 큰 도움을 주기도 하죠. 그렇군요. 예, 상당히 좋은 성분입니다. 네네. 자, 그리고 청국장은 열에 어떻습니까? 보통 청국장 찌개로 많이 드시기도 하는데 네네. 이게 열에 약하면은 어쩌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항상 이 보면 신이 다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 열에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아하, 예. 예, 이 보면은 미생물 자체도 그렇습니다만은 유익한 균들도 대부분 열에 약하긴 한데 가열하면 다들 죽어요. 근데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청국장 속에는 여러 가지 좋은 효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발효하는 과정 중에 특별히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가 많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혈전을 분해한다든지 해서 우리 몸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심장병 예방한다든지 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 주는데 이 또한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 또한 열에 약해요. 이 열에 약해서 가열하면은 그냥 쉽게 파괴됩니다. 예. 이게 결정적인 단점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청국장 찌개 끓일 때 좀 마지막에 살짝 넣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아나운서께서 정답을 그냥 말씀하셨는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엔 포인트는 그겁니다. 찌개의 마지막에 청국장을 넣고 잠깐만 끓이는 것이 살짝. 예. 예, 그래야지 영양분 파괴는 최소화하면서 맛을 살리는 그런 청국장찌개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구미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가열 처리를 한다면은 청국장 끓일 때는 마지막에 넣는 것이 포인트이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넣고 끓이지 말고 마지막에 예. 잠깐 넣는 걸로. 예. 예. 그리고 이제 청국장 하면 그 특유의 냄새, 향 때문에 조금 그렇죠. 꺼리는 분들도 있어요. 예. 뭐 저는 예, 개인적으로 예. 괜찮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예. 그걸 그래도 견뎌내신다는 것은 상당하신데. 그 냄새가 좀 나야 좀 맛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냄새 성분이 뭔지도 좀 알아보면서 그렇죠. 예. 한번 해보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청국장이 아무리 영양 효과가 또 뛰어난다 그래도 사실 그 귀한 냄새 그거는 젊은 층이라든지 여성들이 대부분 많이 좀 기피하는 원인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 식품학자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 청국장 발효되는 과정 중에 바실러스 균에 의해서 단백질 분해 효소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콩의 단백질을 분해하거든요. 콩 단백질을 분해하면은 아미노산으로 단단위로 잘라져요. 이게 단백질의 단단위가 아미노산이거든요. 근데 이 아미노산이 그래서 장점이 돼요. 사실 청국장은 단단히 잘라져 있으니 소화흡수율이 훨씬 높아지니까 상당히 장점인데 문제는 이 아미노산이 더 분해가 되면은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요 청국장 특유의 냄새가 바로 발효 과정 중에 생성되는 이 암모니아 가스의 냄새예요. 네. 그래서 지금 냄새는 좀 독하지만은 뭐 이거는 오히려 잡균 번식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사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아니고. 그 정도 농도라면은 네. 청국장 냄새가 잡균을 죽일 수 있는 잡균 파수꾼 역할을 할 수도 그렇군요. 있으니까 예. 괜찮아요. 그런데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시면 아마 냄새가 많이 사라진 것들이 많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사실 그런 노하우가 조금씩들 뭐 있는데 최근엔 볏짚을 사용 안 하고 유익한 유인을 접종을 시킨다 그러는데 예, 접종시켜서 발효시키는 그런 계량식이 개발돼 가지고 냄새 없는 청국장이 등장했습니다. 등장했고요. 예. 네, 그래서 가끔씩 아마 마트 같은 데서 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외국 같은 데서 많이 개발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개발을 했죠. 그렇군요. 예. 조금 더 아마 개발할 예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냄새가 날 수는 있는데 이게 뭐 절대 나쁜 건 아니라는 거. 예,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콩과 관련한 얘기 들었고요. 또 청국장에 대한 새로운 얘기들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국식품과학회장이신 서울대 식품생명공학과 장판식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에디트 피아프의 림 아말라모르 사랑의 찬가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구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없지요. 그런데 특히 췌장을 얘기할 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말도 합니다. 예후가 안 좋은 췌장암의 위험 때문이기도 할 테고요. 이 췌장염은 그럼 어떨까요? 건강검진에서 췌장염 의심 소견을 받을 때 긴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췌장의 염증,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췌장이 굉장히 독특한 장기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소화기관 중에 하나이긴 하기 때문에 본연의 역할은 췌장 효소, 뭐 이제 단백질 분해 효소나 혹은 탄수화물, 지방 분해 효소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사실은 스스로 그 주변에 자기 췌장 조직이나 주변 조직을 염증으로 오히려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가 소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췌장염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급성과 만성이 있습니다. 네, 급성은 뭐 엄청난 통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한 80% 정도는 잘 좋아질 수 있는데 한 20% 정도가 아주 심하게 주변에 급성 염증을 일으키면서 그 치명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또 치명적인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만성 췌장염의 경우는 이런 급성 염증이 자꾸 되풀이되면서 비가역적으로 췌장 세포가 많이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만성 췌장염의 증상 중에 특히 지방변 같은 게 발현될 때는 이미 췌장의 그 기능 자체가 10분의 1 이하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는 그것도 문제고, 또 두 번째로는 증상이 초기엔 심하다가 나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뚜렷하게 특징적이지 않기 때문에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성 췌장염의 경우 췌장암의 발생 위험이 높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역시 만성 췌장염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렇군요. 췌장은 외분비, 내분비 기능을 모두 하는 곳이다. 이런 말도 하던데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췌장 그러면 당연히 소화기 기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화할 때 필수인 데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먼저 연상할 수 있는 거는 다양한 소화 효소를 거기서 분비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잘 소화할 수 있게 하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외분비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근데 이제 췌장이 독특하게도 또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췌장 세포를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군데군데 섬처럼 이렇게 왜
좀 모양이 다른 세포들이 모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랑게산스 섬이라 그러는데 독특하게도 그곳은 소화 요소를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고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같은 그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인슐린은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건 호르몬이고 호르몬은 굉장히 특징적으로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혈류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분비 기관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독특하게 췌장은 소화기관의 역할도 하지만 또 일부 세포는 내분비 기관의 역할을 하면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곳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소화 효소를 만들기도 하고 또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하고 두 가지 일을 다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이 소화 요소가 분비된 거는 그 췌장 가운데 들어있는 췌간을 통해서 십이장으로 바로 흘러 들어가지만 방금 말씀드린 인슐린과 글루카곤 호르몬은 혈류를 타고 전신에 작용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예. 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 검진도 어렵고 뭐 이상이 있어도 그걸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우선 위치만 말씀드리면요. 예. 왼쪽 복부의 상부 그쪽에서도 좀 깊이 그러니까 위에 뒤쪽에 숨어 있다시피 한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좀 예전에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몸속 깊이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초기에 뭐 혹이 생기건 뭐가 생기건 증상이 그다지 없어서 진단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병이 바로 췌장 관련 질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전의 경우 3, 4기 이후에 증상이 생기기 시작해서 늦게 발견하기 때문에 생존율이 아주 바닥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한데 최근에는 초음파, CT, MRI 등이 많이 발달이 돼서 적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비교적 초기에 발견할 때가 많고요. 예전보다는 조금 더 치료 확률이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 네. 위 뒤쪽에 숨어 있는 거군요. 예. 네. 그 십이지장 또 담도와도 이게 연결이 돼 있습니까? 네, 말씀드렸듯이 소화액이 나오는 췌장관은 그 십이지장 쪽으로 연결돼서 그쪽으로 흘러나오거든요. 예. 이게 담도랑은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아니고. 십이지장에 열린 부분이 담도가 십이지장에 열린 부분과 거의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 담석이 생겼을 때 거꾸로 췌간을 막아서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곤 합니다. 예. 췌장에 이상이 생긴다는 말은 어떤 문제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 일단 뭐 이 소화 기능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지요? 그렇죠. 아까 왜 시작할 때 제가 자꾸 염증이 있을 때 급성과 만성을 나눠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급성의 경우는 많은 경우에 술이나 혹은 담석으로 급성으로 생기는 경우인데 이때는 엄청난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복부도 아프지만 등도 아프거든요. 췌장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극심한 복통을 유발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한 20% 정도에서는 췌장 세포가 망가지면서 세포 안에 있는 소화효소가 주변으로 흘러나오면서 췌장 주변 조직과 췌장 바깥쪽의 다른 조직을 녹여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이건 급성이고요. 네. 잘 치료하면 후유증 없이 잘 나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만성의 경우에요. 급성이 자꾸자꾸 생기거나 이랬을 때 그 췌장의 세포 자체가 워낙 많이 망가져 버린 다음에 생기는 문제점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소화효소를 만들어내는 췌장 세포들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소화가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입맛도 없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통증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밥도 못 먹게 되고 그러면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체중 감소도 동반되기 싫거든요. 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자체도 안 좋지만은 더해서 만성 췌장염의 경우는 췌장암의 발병하고도 연관이 크기 때문에 암이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 더하기 암과 증상이 구별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췌장 세포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 인슐린을 분비하는 그런 세포까지도 만성 염증이 진행되면서 망가뜨려 버리면 무슨 병이 생기죠? 인슐린 없으면? 당뇨. 그렇죠. 예.
갑작스럽게 나이 들어서 생기는 당뇨병의 경우 만성 췌장염, 췌장암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갑자기 당뇨가 생기면 췌장 쪽에 문제일 수도 있다. 의심을 해봐야 그렇죠.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지방 흡수 장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네네. 그러니까 이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지방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췌장, 특히 만성의 경우 설사나 그다음에 대변에 기름이 섞여 나오는 지방병 같은 게 잘 생기는데 예. 이게 다른 장기가 망가졌을 때보다 훨씬 잘 생기는 이유는 다른 곳에서는 여러 곳에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나올 수 있지만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는 리파제라 그러는데 췌장에서만 분비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췌장이 망가졌을 때 지방변 혹은 설사 이런 것들을 잘 동반하게 되고 또 그 결과로 지방을 분해하지 못하니까 필수 지방산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고 또 지용성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민 A라든지 E라든지 비타민 K 이런 것들의 흡수 장애가 함께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영양 흡수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설사와 지방번을 유발한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췌장에 만성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방이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그렇죠. 배설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에 지방기가 보일 거고요. 예. 네네. 그런 기름기가 보이면 췌장 검사를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췌장이 뚜렷하게 증상 다른 거 안 나타낼 수도 있으니까요. 예. 변에서 기름이 둥둥 뜨거나 그럴 경우에는 췌장 검사 한번 해보실 필요가 췌장 있습니다. 검사, 췌장에 문제가 네. 있을 수 있다. 예. 네네. 그러면 살도 빠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도 많겠네요. 그렇죠. 네. 췌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뭐 체중이 빠지는 거는 도대체 왜 빠지냐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슷한 얘기 아니겠어요? 네. 일단 자꾸 통증이 있으니까 밥을 잘 안 먹기도 하지만 기왕 먹어도 여러 가지 소화 요소가 나오질 않으니까 분해를 못해서 흡수 장애가 생겨서 영양이 부족할 것이다. 못 먹어서 영양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오히려 지방변과 설사가 생기기 때문에 또 쏟아져 나가는 게 더 많죠. 이런 것들이 겹치면 당연히 체중 감소 유발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또 어떤 게 생기냐 하면 만성의 경우는 자꾸 염증이 생기면서 세포가 쪼그라드니까 담관도 협착되고 십이장 입구 부위가 서로 좀 막혀버리는 그런 일도 생기고 그러면서 췌장암의 발병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뇨병 생길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급성의 경우도 2차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볍게 지나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췌장과 주변 조직을 다 녹여버리면 그렇게 해서 그 췌장 안에 혹은 췌장 주변으로 가성낭종이라는 물주머니가 형성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뭐 크기가 아주 크지 않고 무증상이면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크기가 너무 커지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그대로 고름주머니, 농양이 돼버릴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그게 농양이 되면서 감염이 심해지면 결국 전신을 돌아다니는 폐혈증, 그리고 쇼크, 호흡부전이나 콩팥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장기 부전증을 유발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역시 급성 췌장염의 합병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런 경고가 그렇죠. 나오는 거고요. 네네. 췌장염에 대한 소견을 듣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예. 네. 가장 큰 걱정은 이게 이제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일 텐데요. 예. 그 네. 만성 췌장염이면은 그 췌장암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근데 급성 췌장염은 사실은 직접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않고, 그러니까 예. 한 차례 정도 급성으로 췌장염을 무지무지하게 심하게 앓았다가 회복되신 분은 사실은 췌장암을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네. 만성 췌장염은 급성과 달리 췌장암 발병과 관계가 있고요. 대략 발생률은 2% 전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평균적인 거고요. 만성 췌장염이 발생하고
한 10년 후에는 1.8%, 20년 후에는 한 4%니까 오래 끌면 발병률이 아무래도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성 췌장염으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그 추적 관찰이라고 검사를 꼭 진행을 정기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 급성 췌장염이 만성 췌장염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어떤가요? 사실은 만성 췌장염 자체가 급성 췌장염이 반복되는 게 드문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게 문제냐? 급성 췌장염은 원인이 크게 두 가지예요. 예. 굉장히 많은 알코올 섭취. 술. 인해서 그렇죠. 술을 마셨을 때 올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어쨌건 동반돼 있던 담석이 췌관을 막아서 생기는,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 두 가지가 원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급성의 경우는 그게 일과성으로 가령 담석이 있는 걸 제거를 했거나 아니면은 술을 한 번은 무지무지하게 마셨지만 다음부터는 안 먹는다거나 그랬을 때 더 이상 뭐 재발의 위험이 없으면 생기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암하고 연관이 없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만성 췌장염은 물론 급성 췌장염이 반복되는 것으로 생기는 걸로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이 만성적으로 알코올을 계속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끊임없이 되풀이 되면서 급성 췌장염이 되풀이 되면 그게 바로 만성으로 가면서 췌장세포를 파괴를 점점 더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성 췌장염은 80%가 알코올이 주범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술이 가장 문제군요. 예. 네네. 흡연은 어떻습니까? 담배. 췌장암의 원인, 그러니까 모든 암의 원인에서 흡연은 보통 적어도 20% 이상은 암의 발병률을 높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췌장암도 거기에 속하기는 하는데 특히나 만성 췌장염이 있는 경우에 흡연까지 했을 경우에는 췌장암의 발병률을 상당히 높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췌장염을 앓는 분의 경우는 술도 끊어야 되지만 담배도 끊어야 안전하다라고 안전은 아니겠네요. 훨씬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식습관 비롯해서 생활 습관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예.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췌장 관련해서는 예. 다른 복잡한 내용을 전부 다 제쳐놓고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금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고 싶으면 술 계속 드십시오. 예. 금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미 췌장염이 진행되어 있는 사람도 금주를 함으로써 훨씬 위험도를 줄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금연까지 같이 하셔야만 췌장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참 뻔한 우리 외에 건강상에 우리가 얘기하는 요소잖아요. 금연과 금주. 근데 정말 중요합니다. 만성 췌장염 걸리신 분들 예. 금연, 금주. 금연, 금주. 예. 네. 그 담석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췌장염과 담석의 관계 어떻습니까? 급성 췌장염 환자 중에 독특하게 술을 한 방울도 저는 못 마셔요. 그런데 급성 췌장염으로 엄청난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시는 분 계십니다.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담석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예. 그러니까 담석이 췌관에 막아서 오는 2차적인 급성 췌장염인데 어쨌건 뭐 염증은 심한 거는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담석은 췌장염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궁금하신 게 그러면 췌장염에 잘 걸리는 사람이 담석이 잘 생깁니까?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역도 성립하냐. 실제로 췌장염이 담석을 많이 유발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담석이 잘 생기는 예를 들면 비만이라든지 기름진 음식을 즐긴다든지 이런 경우는 담석이 잘 생기는 위험 인자를 따로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은 담석이 재발해서 생길 수는 있으나 췌장염 자체가 담석을 유발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담석 때문에 췌장염이 올 수 있는 건 맞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석을 이거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그 담낭을 제거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예. 췌장염을 일으켰을 때 담석의 역할은 췌장관을 막는 거거든요. 예.
돌이 별로 크지 않은 돌이 보통은 담도 끝에 내려와 있을 때가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돌이 아직 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빼줘야 되는데 최근에는 내시경을 통해서 사실은 그 돌을 빼줄 때가 많습니다. 예. 그러나 만약에 담낭 내에 그 상부에 있는 담낭 내에 매우 많은 돌이 있거나 상부 담도 쪽에 매우 많은 돌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처리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담낭을 제거하거나 혹은 위에 상부 담관에 있는 돌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추가로 취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이용하건 수술을 하건 담석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치료도 되고 췌장염을 재발하지 않게 하는 적절한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담석 때문에 췌장염이 발생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럼 담석을 빨리 제거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담석을 제거를 해주셔야죠. 그래야 빨리 해결이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급성 췌장염이 되고 굉장히 그 심한 고통이 올 수도 있겠네요. 급성 췌장염의 주증상 자체가 정말 참을 수 없는 통증이거든요. 통증이니까. 예. 네. 그래서 복부도 통증이지만 등과 옆구리 쪽으로 엄청나게 심하게 아프고 뻗쳐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럴 때는 마약성 진통제를 쓰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을 정도로 참기 힘든 고통. 그렇죠. 예. 굉장한 통증입니다. 그거 아픈 사람 해결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빨리 담석 제거해줘야죠. 예. 이 췌장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나 이 췌장 기능에 좀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 뭐 신호 같은 게 시그널이 있을까요? 급성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통증이 통증이기 있으니까 때문에 아무도 모를 수가 없죠. 병원에 네. 쫓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만성의 경우가 사실 문제입니다. 네. 만성도 아주 심한 통증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만성 췌장염 환자가 마약 중독에 가깝게 되기도 합니다. 진통제를 계속 쓰다가 그런 분들도 우리가 곧잘 만나거든요. 근데 이제 또 만성 췌장염의 경우는 급성만큼 심하진 않으면서 통증이 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소화불량이 심하다, 심하게 체한 게 자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고 내버려 두면 당연히 췌장에서 효소가 잘 안 나오니까 음식물 섭취를 하더라도 흡수가 잘 안 될 것이고 또 설사로 빠져나가는 것도 많을 것이고 또 입맛도 떨어지면서 먹는 것도 줄어들고 그래서 영양 불량이 동반되고 체중 감소가 동반되는 그런 증상이 올 수가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만성 췌장염에 동반된 이 증상은 췌장암과 사실 구별하기 어려운 증상이기 때문에 과하게 체중이 빠지거나 그리고 영양 불량 상태가 보이면 사실은 췌장암이 있는지 반드시 병원에서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군요. 예. 교수님, 췌장염은 그 건강검진 할 때 바로 이렇게 진단이 나옵니까? 그 혈액검사나 이런 거 통해서요? 예. 혈액검사에서 요새 많은 경우에는 국가검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 많은 경우에는 혈액으로 리파제나 아밀라제라는 보통 췌장의 비교적 특징적인 효소 검사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올라가 있을 때는 우리가 췌장염이라고 얘기하고요. 뭐 조금만 올라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따라서 그 담당 주치 선생님이 따로의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혈액검사를 일단 기본적인 염증 지표가 비교적 쉽게 검사가 가능합니다. 네. 그 혈액검사 통해서 본인이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췌장염에 대해서 그렇죠. 좀 확인을 네. 하시면은 또 관리해 나가는데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네요. 예. 네네. 자, 오늘 췌장염에 대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캔의 내 생의 봄날은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